네, 여야 중진 국회의원이 격주로 나와서 국회 그리고 정치 이슈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국회 인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여당 차례예요.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중진 의원 정청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 매주 나오시는 분이죠.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혹은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고 정두원 의원님 묘소를 다녀오셨더군요. 네네. SNS에 사진을 올리셨어요. 벌써 시간이 7월 16일이 기일인데요. 그날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본회의가 잡혀서 못 네. 가고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그렇군요. 제가 작년 4월 1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제 첫 코너에 정청래 의원님과 정두원 의원님이 나오셔가지고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뭐 정두원 의원님 어떤 네. 모습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좀 멋모르는 생각을 했었구나 싶었던 게 TV에 한창 나오시고 할 때는 전직 의원 신분으로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종의 평론가 비슷하게 나오신 건데 네. 멋모르고 그냥 정치할 때보다 평론할 때가 마음이 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고인께서는 오히려 박탈감이라든지 상실감, 허탈감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고 네. 그리고 뭐 그때 나왔던 소문에 따르면 이제 식당을 여셨는데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사람들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게 아닐까. 근데 현업 정치에 계실 때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좁은 폭의 사람들을 만났고 아무래도 예, 그것이 네. 좀 더 고인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어떻게 더 잘 알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식당은 잘 됐고요. 네, 잘 됐다고 네, 하더라고요. 잘 됐고 또 우리 정부에서 요직에 또 이렇게 추천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제안을 정치할 때보다 받으셨죠. 덜 외로웠어요. 사실은 만난 사람이 더 많았고 그런가요? 폭이 넓었고 상대당 근데 의원들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 같은 사람하고도 이제 친하게 지냈고 그런데 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각자의 이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저격수였는데 이제는 수비수가 됐어요. 오늘은 지금도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학력 위조 한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부분은 대북 송금 관여 의혹 이 두 가지가 야당으로부터 굉장히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는 대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청래 의원님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방패가 창에 뺨을 때렸다. 방패가 창에 그리고 그렇군요. 네. 갑이 을에 농락당했다. 라는 게 이제 제 관전평이고요. 네. 그리고 명언도 많이 남겼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당국대한테 물어봐라. 네. 그리고 저희 국민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국민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국민들이 보고 있다니까 저를 지지하는 국민도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분리를 했군요. 네. 그런데 이명박근혜 정권 때 저희가 야당일 때 장관 청문회에서 단골로 물어봤던 것이 5.1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장관 후보자들은 다 우물쭈물 말 안 그냥 했죠. 교과서대로 헌법대로 말하면 될 것을 말 못하고 그래서 공격을 많이 당했었는데 미래통합당은 박지원 의원에게 북한이 주적이다라는 말을 이끌어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사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네. 국방부의 개념으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또 통일부의 관점으로 보면 또 대화와 협상의 파트너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네. 너무 허탈해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전반적으로 압도당했다 이런 거고 신문 제목으로 뽑는다면 미래통합당 결정적 한 방 없고 네. 박지원에게 한 방 먹어. 연거푸 자살골로. 제목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네, 마감은 뽑지 좀 않을까 지났는데.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김수민 네. 평론가 어떻게 보였어요? 정청래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네. 모순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모순. 예, 그게 모순된다. 그때 하는 모순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창과 방패.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간혹 정청래 의원께서 박지원 전 의원을 상대로 굉장히 공격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매서운 창을 들고 계시는 정청래 의원이 높게 평가하는 방패였구나. 네. 양쪽이 부딪히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박 후보자가 유리해 보이는 게 나이가 많은 게 유리해 보여요, 확실히.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학력 위조하고 네. 그다음에
그 남북 정상회담 전에 사전 합의서다라고 주호영 의원이 주장하는 그 문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실체는 뭐 파악이 안 되고 네. 있어요. 근데 네. 워낙에 오래전 일이라서 만약에 후보자가 40대였다면 학력 위조 이 부분은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된다. 근데 워낙 옛날 일이고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몇 년 뒤에 바로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고초를 치르고 온 국민이 다 기억하고 있죠. 휠체어에 앉아서 안대 붙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털어낸 상태가 아니었나. 네네. 그래서 쟁점이 이게 나온 서류의 어떤 내용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기되는 의혹의 내용에 비해서는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맛이 있다. 예,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학력 의혹은 너무나 오래된 얘기고 과거 얘기고. 그러니까 네. 단면이 하태경 의원 태어나기 전의 일이라고. 그거 재밌었어요. 답변 근데 중에. 네. 말 그대로는 박지원 의원 말이 맞죠. 학교에서 졸업을 안 시켜줬으면 졸업을 못하는 거죠. 네. 학교에서 졸업을 시켜줬으니까 그건 학교한테 물어봐라라는 것이 좀 상식적인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두 분 다 뭐 괜찮은 평가를 내리신 것으로 일단 좀 정리를 그런가요? 하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부른 소위 검언 유착 의혹.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권고를 했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기소를 하되 반면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 불기소하라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님이 SNS에서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수사방해위원회로 전락한 것 같다. 네,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제 걸름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수사를 제대로 하라, 기소를 제대로 하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사실은 지금 공동 정범, 소위 공범의 그런 지금 뭐 공모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그런 있는 의혹을 거죠.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은 계속 수사하고 한 사람은 수사하지 마라.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뭐 오비일학이라고 본인은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에게는 마치 봐주기라도 하듯이 거기는 수사를 하지 마라. 이거는 누가 봐도 법의 잣대가 아니라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이건 너무나 이것은 편파적이다. 오히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너로 네. 더 몰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됨으로써. 그래서 이것은 본래 취지의 수사심의위원회의 취지와도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청래 의원님의 그 SNS를 보셨는지 수사심의위를 맹비난하고 나서는 여당 의원님들도 모두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민주당 반응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 때하고 비교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네. 제가 다 세봤는데요. 네. 민주당 의원 중에서 기소를 촉구한 의원은 12명밖에 안 돼요. 당시. 네. 네네. 여기에 비해서 네. 한동훈 불기소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크게 얘기하는가, 많이 얘기하는가. 특히 평소에 검찰개혁 주로 얘기하시는 의원님들 대다수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왜 별로 안 했군요. 이재용과 한동훈을 대하는 태도가 민주당이 왜 다른가, 이 부분이 좀 의아한 그 12명이 부분이고요. 뭘 세웠다는 얘기죠? 뭐 언론에 보도된 네, 발언들, 언론에 보도됐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죠? SNS. 참여연대나 이쪽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같이 네네. 연서명을 했어요, 의원들끼리. 네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이 이제 뭐 박주민 최고위원이 여기에 빠져 있긴 한데 저걸 합쳐가지고 제가 12명으로 센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 의원 다 들어가 있고 열린민주당 의원 1명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검찰개혁 많이 얘기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태도가 달라요. 아니 수사권에 저는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인데 저희 당 의원들은 대부분 다 기소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에요. 이재용. 당연하죠. 부회장, 네. 그런데 이렇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서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그 뜻을 여러 가지 뭐 매체를 통해서 밝혔고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그러면 이전에 이재용 사건과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것을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건 우리 당 의원들이 대부분 다 기소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일단 김수민 네. 평론가가 얘기한 12명 안에 제가 정 의원은 샅샅이 찾아봤어요. 네, 정청래 의원은 들어가나요? 12명 안 들어가 안에? 있어요. 안 들어가 그 있다. 말씀하셨는지 내가 찾아봤는데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하셨죠, 당연히. 아니 저는 당연히 그걸 여러 차례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러면 얘기한 의원들은 뭐가 되는가?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께서는 뭐 과거에 정치 경력이 있으시니까 어떤 뜻이겠지라고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초선 의원들 네. 박용진 의원이 주도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기소하자. 네. 근데 저는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저보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름아름 해가지고 가는 의원들이 그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급 자체가 별로 없어요, 사실. 네. 검찰개혁 주장했던 의원님들이 예를 들면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나 네네.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나 이재용 건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예,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기자회견에 참여했거나 서명한 의원들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말씀 자체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여튼 그건 아니다. 그런 분위기는 두 번째는 아니다. 이재용 같은 경우는 수사 기록이 20만 쪽이에요. 네. 근데 한동훈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열었는데 별게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또 같이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라라고 촉구할 수 있겠는데 네네. 이재용 회장에 대한 부회장에 대한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뭐 주관적인 어떤 네, 예. 이견이니까 주관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여당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만들어놓고 또 비판하냐 이거예요 지금? 글쎄요, 뭐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네, 당시 그건 이런 거죠. 개혁 차원에서 좋은 취지의 좋은 기구를 만들었어도 그걸 악용하면 당연히 네. 그것은 비판해야 되는 거고요. 아니 경찰은 도둑 잡으라고 경찰을 만들었는데 경찰이 도둑질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해라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의 저는 권한 남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한동훈 검사장 뭐 팬덤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이런 뭐 차기 법무 장관, 정치인 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물론 SNS 상에 서겠지만 김수현 평론가는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뭐 녹취록에 좀 인상적인 구절이 있긴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아시다시피 봐줄 생각이 제일 없는 자신이다. 그 사람이 이재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뭐 재벌 수사하는 강골 검사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개 장관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됐는데 그게 장관을 검사가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일개 장관이 헌법상의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다. 예, 그 얘기를 한 거라서 이거를 좀 자세히 본 사람들은 오히려 괜찮은 어록이다. 어떤 검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녹취록을 왜 열리게 만들었는가. 네, 저는 이걸 열리게 만든 사람들이 한동훈 띄우기에 네. 1등 공신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회 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야 중진 국회의원과 국회 그리고 정치 이슈를 중량감 있게 풀어드리는 국회 인사 코너입니다. 행정수도 얘기를 좀 해보죠. 정청래 의원님, 지금 네. 민주당의 주장은 정리하면 국회, 정부, 대법원 다 옮기고 청와대도 다 옮기자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하게 개념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1971년도가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앞지르기 시작한 시점이었고요. 71년도. 네, 올해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른 그런 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하죠.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교육 문제 봤을 때 일종의 감기 걸렸을 때 단타로 임시 처방으로 해열제를 먹이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원인 치료는 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행정수도를 좀 이전하자 이런 거고요. 그리고 행정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가 한 군데 꼭 집중해 있어야 되느냐. 뉴욕은 경제수도, 워싱턴은 행정수도, 모스크바는 행정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경제수도, 또 문화수도 이런 것처럼 네. 모범적인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수도권에 과밀화된 것은 결국 이제 좀 분산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몸도 동맥경화 현상을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찬반이 있어요. 또 미래통합당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국가의 큰 이슈로 한번 논의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국회, 정부, 대법원, 청와대까지 다 옮기는 것이 네네, 기본적인 그렇습니다. 틀입니까? 네. 네. 기왕에 하는 김에 그렇게 하자. 김수현 평론가는 이 행정수도 이전 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개인적 입장이에요? 의견이요. 네네네. 네,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이 뭐 부동산 대책으로 적합한 거냐, 지금 현재 나올 만한 얘기냐, 이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예, 장기적, 중기적으로 이제 국토 계획에서 있어야 될 일이고, 이제 과거에 2002년 대선 때 이게 나왔을 때도 네네, 제가 그렇죠. 개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만 이제 행정수도를 그쪽에 건설을 한다고 해서 수도권 인구가 많이 분산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인 게 있긴 합니다. 이건 별도의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 이를테면 행정수도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이쪽이 좀 일종의 뭐 벨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만들어지면, 예, 그 다음에 이제 행정수도만으로는 안 되는 추가적으로 요건이 갖춰지면 인구 분산 효과는 좀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야지 본격적으로 인구 분산이 되지 행정수도만으로는 크게 효과는 못 볼 것이다. 네, 잘못하면 공무원 하숙생 도시가 되죠.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전망은요, 의원님?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방에 그 직장이 있고 지방에 직장에 다니는 엄마 아빠가 있어요. 네. 근데 집은 지방에 안 사고 서울에 있죠. 네네. 근데 대체적으로 교육 문제예요. 그렇죠. 대체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 문제라는 것이 또한 복잡한 문제고 뭐 단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도 옮겨가고 청와대도 옮겨가고 공공기관도 옮겨가고 하다 보면 좋은 교육의 어떤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 서울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여기 지방에 있는 학교를 보내도 충분히 애들을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굳이 서울에 살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런 엄마 아빠들은. 교육 문제가 핵심이다. 그런 것처럼. 네. 근데 교육 문제라는 것이 갑자기 학교를 멋있게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함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면서 또 좋은 아이들이 거기 뭐 상주하면서 네. 그러면서 학교의 또 교육 환경과 질이 높아지면서 그럼 교육 문제도 그런 식으로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수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하지만 지금 이제 야권에서 하는 얘기죠. 민주당이 지금 이 타이밍에 뭐 부동산 문제 있고 등등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정략적이다. 진전성이 없다. 하려고 했었으면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차라리 내세우지 왜 이제 와서 하느냐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미래통합당의 네. 정모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희보다 한술 더 떠요. 세종시만 하지 말고 그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자. 정진석 의원은 지역이 거기잖아요. 물론 본인이 지역구라서 그렇게 주장을 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한술 더 떠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종시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주변까지 확대하자. 더 많은 공공기관 내려보내라. 이런 주장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뭐 여야가 유불리를 가지고 뭐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 부분도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국가 백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러시아 같은 경우 모스크바가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 한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전혀 다른 도시잖아요. 전혀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뉴욕과 워싱턴처럼 우리도 그런 걸 좀 하자라는 것에 글쎄요. 저는 서울 시민들이 반대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교육 문제 얘기하셔가지고 392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교육 문제가 핵심이라고 하시는데 서울대 이전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저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당과 관계없이 서울대학교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고 그리고 서울대가 이전한다면 그 어느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겠죠. 파급력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평론가님 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긴 했었는데 서울대를 옮겼을 때 서울에 남아있는 유수의 사립대가 그 자리를 꿰어찰 수도 있다는 좀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떠나서 지방 거점의 국립대들을 육성하는 것이 좀 더 우선일 것 같고 뭐 이런 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국립대를 나와야 그러니까 서울대는 아까 대학원 중심 대학 네.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 4학년만 서울대에서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분산시키는. 네, 지방 국립대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다시 뽑아서 네. 네,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근데 글쎄요 서울대를 충청권으로 옮긴다 이 부분은 오히려 반사이득을 누리는 사립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이제 듭니다. 그 부분이 핵심은 아니지만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가면 서울대 학부의 네네. 유명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점 대학을 지방 국립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충남대는 뭐 농대, 예를 들면 그렇게. 충북대는 무슨 뭐 공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마치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런 것처럼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마지막 짧게 그 짧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 헌재에서 한번 이게 관습 헌법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판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다시 반복된 입법으로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법과 국법이 있고요. 그리고 법은 항상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개정이 있는 거고요. 헌법도 개헌 요소가 있으면 개헌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헌법재판소가 20년 전에 했던 판결대로 똑같이 판결할 것이다라는 것은 간통죄를 봐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습헌법으로 이것을 위헌 심판한 것 자체가 당시에 논란이 있었죠. 네네. 그때 그쯤 사람들이 이거 다 코미디 아니냐 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뭐 저는 헌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네. 법률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뭐 그러면 일부 뭐 위헌 심판 제청을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근데 현재 판결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법은 바뀌는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 인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는 미래통합당 유이동 의원이 출연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